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낯익은 얼굴이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긴장이 안 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최대한 충실히 전달을 할 거고요. 그 지식이 머릿속으로만 비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져서 지금보다 2배, 10배 더 건강해지시고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비만은 병입니까? 사람들이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다가 내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데 왜 의사들은 뚱뚱해진 것을 병이라고 겁을 줘가지고 그냥 굵고 짧게 살려는 나를 이렇게 싱숭생숭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만을 병이 아니라 위험인자. 위험인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사람 보고 환자라고 얘기 안 하죠. 담배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위험인자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폐암이나 심장병으로 가기 때문에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비만은 병이 아니라 흡연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두면 당뇨병이나 심장병으로 가는 문제니까 병이라고 하기보다는 병의 위험인자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병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위험인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위험인자 같죠? 자, 흡연이나 비만이나 몸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담배를 끊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성인 남성의 흡연율인데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비만 인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비만을 흡연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위험인자라고 생각한다면 나 오늘부터 담배 끊어야지라고 생각하고 딱 담배를 끊는 것처럼 나 이제부터 살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적게 먹고 운동하면 금연 성공하듯이 체중 감량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흡연율이 줄어들듯이 비만율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왜 비만율은 자꾸 해마다 급증하느냐? 이것은 비만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질병의 위험인자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고혈압 환자들 음식 싱겁게 먹으라 그러고 살 빼라 그러고 운동하라 그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혈압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지만 그렇게만 한다고 혈압이 다 조절되면 혈압약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 혈압약을 먹죠? 고혈압은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비만은 어떠냐? 담배 끊듯이 내가 결심하면 누구나 살을 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비만 치료에도 정확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잠깐 좀 어려운 강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주십시오. 점심 식사하셨죠? 자, 이제 내 몸속에 에너지가 포지티브 방향이냐 네거티브 방향이냐를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식사를 딱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에는 에너지 밸런스는 포지티브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뇌를 사용해서 생각해야 되고 심장은 계속 뛰어줘야 되고 에너지 밸런스는 어떻게 해요? 네거티브 방향으로 가죠. 왜? 우리 몸은 24시간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식사를 막 한 직후에는 포지티브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네거티브로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에너지 밸런스는 더 포지티브로 되죠. 자, 우리 몸의 에너지 밸런스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몸은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체중하고 지금의 체중하고 일주일 전의 체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나요? 1년 전 체중하고 생각해서 한 1kg 내외로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고 1년 동안의 체중이 3, 4kg 이상 늘었으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칼로리 계산하면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자,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하지도 않는데 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일주일 전 체중이나 1년 전 체중이나 지금 체중이나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체중을 유지해줘요. 이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정교함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통 정상 사람들이 하루에 2,500칼로리를 먹고 2,5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하루에 5%의 에러만 발생해요. 5%라고 하면 125칼로리. 콜라 한 잔입니다. 콜라 한 잔 정도의 에러만 발생해도 1년에 6kg의 체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 몸은 하루에 5%의 에러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컴퓨터보다 더 정교한 체중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무슨 병이 생기죠?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비만해집니다. 비만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호르몬이냐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우리 몸에 내가 식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리 몸의 지방량이 줄어들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에서는 우리 몸에 렙틴이 부족해 라는 신호를 받게 되고 렙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는 동시에 우리 몸은 음식 섭취량을 늘리게 되고 에너지 소비를 뚝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밸런스가 포지티브로 가기 때문에 지방이 다시 늘어나요. 지방이 다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렙틴 분비량이 많아지니까 뇌에서는 이제 렙틴이 충분해 라는 신호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음식 섭취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늘려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식사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는 알아서 늘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에서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유전적으로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쥐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었더니 이 쥐는 뇌에서 끊임없이 렙틴이 부족해 라는 신호를 받으면서 계속 먹어대 가지고 한없이 먹어대다가 이렇게 살이 쪄서 일찍 죽어버려요. 똑같은 형제진데 체중은 4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음식 섭취 욕구가 생기는 것이 단순히 우리 몸에 또는 내 생각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의문이 생기죠. 우리 몸에 이렇게 정교하게 에너지를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왜 최근 40년 동안 체형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250만 년으로 보는데 불과 이런 체형으로 바뀌는 데는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왜 이렇게 정교한 조절 기능이 있는데도 비만해지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해드린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이제 한 10,00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해에 흉년이 들게 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초목 근피로 연명하다가 그마저도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서 자손들을 퍼뜨리다가 또 어느 해에 흉년이 들면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아 상태에서 굶어 죽지 않고 용케 살아남은 선조들의 후예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유전적으로 음식이 궁핍하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가 발달이 돼 있지, 음식이 풍족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음식이 이렇게 풍요로웠던 최근 40년 동안에 이런 음식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내 몸에는 비만을 예방하는 유전자 코드가 없어요.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지방이 줄게 되면 굉장히 민감해져 가지고 렙틴이 부족해라는 신호를 바로 뇌에 보내서 어떻게 하든 먹게 만들고, 진짜 무밭에 가서 무를 뽑아 가지고 흙만 털어서 먹게끔 만들고, 반면에 지방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둔해져요. 왜? 지방이 몸에 여분으로 붙는 것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기아 상태에 대비할 때에 그다지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내 몸이 본능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붙는 거에 대해서는 내 몸은 조금 둔감한데 살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찌기는 쉬운데 살 빠지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 환경을 보죠. 한 번에 먹는 양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콜라병을, 소풍 갈 때 이런 콜라병 하나 가져가면 제 짝꿍이랑 둘이서 반씩 나눠 먹었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20온스짜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먹죠. 그런가 하면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이 많죠. 지금 이런 초밥이나 햄버거 세트 메뉴나 먹으면 배가 부른 느낌이 드는 건 똑같은데 칼로리는 2배 차이가 나요. 나는 똑같이 배부르지만 칼로리가 2배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데다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식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1100칼로리의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나서도 저걸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는 밥 한 공기를 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늘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환경은 어때요? 패스트푸드가 넘쳐나고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이 많고 달고 기름진 음식에 익숙해 있고, 실제 우리 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먹게 하는 환경 요인에 살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체 활동량은 어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 증조할아버지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농사를 지었고 자동차 없이 먼 길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 분들의 신체 활동량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신체 활동량은 하루 1시간 헬스클럽 가가지고 트레드밀을 뛰어도 그분들 신체 활동량의 반의 반도 못 미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분들이 드셨던 것처럼 매 끼니 밥 한 공기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비만 유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고 해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생겼어요. 이 충돌이 생기는 것을 내 몸이 본능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비만 유발 환경에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를 물리치게 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그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쪘다가 아닙니다. 비만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비만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자, 내가 20살 때 60kg였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고 저녁 때만 되면 회식이고 술자리에 먹는 양은 많아지고 신체 활동량은 떨어졌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잠도 설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그 체중 조절점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80kg가 돼버렸어요. 나 이제 이러다간 당뇨병에 걸릴 것 같은데 살을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80kg에서 옛날 60kg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내 몸은 어떠냐? 나는 이전에 60kg였지만 이미 내 몸은 80kg을 내 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살을 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뇌에서 렙틴이 부족해라는 신호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 허겁지겁 더 먹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뚝 떨어뜨려서 어떻게 살을 빼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 빼기는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질병인 겁니다. 왜 살 빼는 게 어려운지 이제 이유를 아셨죠?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이런 환경 요인이 결합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고혈압을 여러분들의 의지만 가지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에 흡연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건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봤던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신문 해외 토픽 난에나 볼 수 있는 사진이지만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150kg, 170kg 넘는 친구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의 잠재 후보군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평생 침상 신사를 져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의 체중 조절점은 알아서 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흔들리면서 지금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보죠. 여기 4개 중에 내가 몇 개에 해당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배나 허리 쪽에 살이 많이 붙었는지, 단 음식이 자주 땡기는지, 빵, 국수, 감자, 고구마 같은 당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지, 식사하고 나서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가지고 참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경험이 많은지, 그 다음에 아침을 거르는지, 하루에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지, 또 내가 스트레스에 꽉 차 있는지, 술을 자주 마시는지. 자, 체크해 보셨어요? 이 8개 중에 4개 이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살이 찔 확률이 80%입니다. 체크한 것을 하나라도 줄여야 지금의 체중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무조건 적게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질까 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단식원 가면 일주일에 7kg도 빠집니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죠. 자, 조금 전에 어려운 공부했습니다. 비만이라는 것은 체중 조절점이 상향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살 빼기 위해서 식사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게 되면 내 몸은 본능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죠. 렙틴이 부족해라는 신호를 뇌에서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뇌에서 렙틴이 부족하다 그러면 배고픈 신호가 더 강하게 나오고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리기 때문에 살이 안 빠져요. 자,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나름대로 지금 에너지 섭취와 소비가 균형을 이루는 상황에서 살 빼야지라고 생각하고 식사량을 줄이면 내 몸은 거의 동시에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나는 이만큼 네거티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네거티브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몸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욕구, 렙틴이 부족해라는 신호 때문에 나오는 이 식욕을 내 의지로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시간 자던 분이 나 오늘부터 잠 하루에 2시간씩만 잘래 라고 결심하면 3, 4일간은 2시간을 잘 수 있지만 나흘째 되는 날은 쏟아지는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책상에 머리 콕 쳐박고 잠을 자게 될 겁니다. 나 살 빼기 위해서 식사량 줄일래. 처음 며칠간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렙틴이 부족해라는 내 뇌의 신호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냉장고 문을 열든지 밥솥을 열어가지고 밥 한 톨까지 싹싹 긁어서 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조금만 더 먹었을 뿐인데 에너지 밸런스는 이미 포지티브로 바뀌기 때문에 살 빼기에 실패하는 겁니다.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안 빠집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기 위해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만 치료법이 있어요. 뭐냐면 위 속에다가 생리식염수 500cc가 들어있는 실리콘 곰을 집어넣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러면 위 안에 500cc짜리 물공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늘 그득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어떻죠? 저거 집어넣어주면 무조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이 시술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을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해요. 제가 이 시술을 해보고 정말 이 사람의 에너지 조절 능력이라는 것이 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가하는 것보다 더 상위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였는데, 이렇게 윗속에다가 내시경으로 보면서 500cc짜리 공을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두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저한테 와가지고 체중을 한번 뺐었고, 대부분 이제 고2, 3년, 고2, 고3, 2년 동안에 여학생들 살이 많이 찌잖아요.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갔고, 이 시술 받겠다고 아예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체중이 99.7kg였고 이 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그 식염수가 들어가 있는 공이에요. 잘 보이세요? 착한 사람 한번 보인다 그러던데. 네,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6개월 동안 그 공을 집어넣어 놓고 식이 조절을 시키고 6개월 후에 공을 뺐더니 99.7kg에서 69.3kg까지 빠졌고 지금도 60kg대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비슷한 예예요. 이 친구도 고2 때 처음에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한 18kg 체중을 뺐고 다시 고3을 마치면서 체중이 늘어가지고 134kg까지 쪄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술을 받았는데 본인이 살을 빼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어요.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강제로 병원에 끌려갔어요. 시술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윗속에 이제 공인이 있으니까 계속 토하고 몸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8kg가 빠졌는데 그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본인이 살을 빼려는 의지로 저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을 해도 안 오고 저를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공은 평생 놔두면 안 되거든요. 터져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빼줘야 돼요.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공을 결국 빼줬는데 공 뺄 때 체중이 처음 체중이랑 비슷해요. 500cc짜리 실리콘 공을 윗속에 갖고 있으면서도 살이 안 빠지더란 말이죠. 우리 몸의 일정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하려는 이 에너지 항상성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칼로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자, 납 1kg과 솜 1kg을 진공 상태에서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똑같이 떨어지죠. 이번에는 한강대로에서 떨어뜨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납이 먼저 떨어지겠죠?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저항 때문에 납보다 솜이 늦게 떨어질 거라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번에는 강낭콩 100칼로리와 콜라 100칼로리를 먹으면 두 가지 다 똑같이 내 몸에 100칼로리로 비축이 될까요? 아닐 것 같죠? 자, 실험실에서는 똑같이 100칼로리로 연소가 되겠지만 이게 사람 입으로 들어오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 개개인마다 소화, 흡수, 대사 이런 속도가 다 다르고 또 음식 안에 설탕이 얼마나 있느냐 또는 섬유질이나 올리고당이나 단백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의 대사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100칼로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자, 보통 어때요? 비만 클리닉 가면 영양사가 1200칼로리 식단표 짜주잖아요. 그 식단표대로 안 먹고 뭐 식사일기 써오게 해가지고 그거 컴퓨터로 이렇게 두들겨 본 다음에 아니 저희가 1200칼로리 식단표를 짜줬는데 왜 1400칼로리를 드셨어요? 200칼로리 덜 드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칼로리의 개념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식사 패턴은 외국처럼 함박 스테이크 개인 접시에 담아서 먹는 게 아니죠. 된장찌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찌개 안에 있는 고기를 몇 점을 더 집어 먹었느냐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지고, 저 갈비탕 먹으러 가서 갈비를 다 먹었는지 갈비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었는지에 따라서 칼로리가 달라져요. 햄버거를 먹을 때에도 거기에 치즈 한 장이 깔리면 100칼로리, 마요네즈를 더 듬뿍 치면 200칼로리가 더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부정확한 칼로리를 가지고
식단표를 짜주고 이렇게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하겠냐는 거죠. 100번을 양보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칼로리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식사량을 줄임과 동시에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지는 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말이죠. 그래서 칼로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아직도 비만 치료한다고 뭐 다이어트 센터나 비만 클리닉을 가면 칼로리 북 주고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1200칼로리, 1500칼로리 식단표를 주는 곳이 많은데 이러한 치료는 70년대의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무조건 섭취량을 줄여라 또는 칼로리를 낮춰라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몸의 본능적인 저항, 렙틴이 부족해라는 신호가 나오면서 대사 속도가 떨어지고 음식 섭취 욕구가 증가하는 이러한 우리 몸의 본능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게 해야지 무조건 적게 먹으라 그러면 처음엔 체중이 빠지겠지만 체중 조절점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늘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던 내 몸이 왜 갑자기 살이 쪘을까? 체중 조절점을 흔들어 놓은 요인이 뭘까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줘야지 어렵게 올라가 있는 체중 조절점을 끄집어 내렸는데 이걸 흔들어 놓은 요인이 그대로 나한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